지난달보다 더 빠져나가고 6개월 전보다 더 빠져나가는데 내가 샀던 집이 떨어지게 되면 이중고에 이제 잠이 안 온다. 잠이 안 와요. 그래서 한 3개월, 6개월은 버티겠더라고요. 어떻게든 좀 나아지겠지. 괜찮아. 이자 내더라도 버틸 거야. 이게 1년이 넘어가면은요. 이자 한 10일 전만 되더라도 가슴이 두근두근대고 잠도 안 오고 그 스트레스가 모든 일상을 멈출 정도로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면서 이게 현실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1년이 2년이 가면 이제 그때부터 집어 던지기 시작. 투매 현상이 발생하고 나는 못 견디겠어. 더 이상 집값 더 떨어질 것 같아. 이제 공포가 지배를 하면서 대출 이자도 알던 것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 거죠. 금액이 숫자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다가오게 그렇죠. 된다는 우리는 거죠. 감정의 동물이니까 못 버티게 되면서 집어 던지는데 공교롭게도 그때가 또 바닥이에요. 보통은요. 보통은. 네. 왜 사람들 마음이 똑같으니까. 맞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때를 잘 지나가야 되는데 굉장히 고통스럽고요. 사야 되는 분들도 두렵죠. 왜냐하면 샀는데 집값 떨어지면 내가 판단 미스한 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두려워요. 1%만 떨어져도 금액이 너무 크니까. 맞아요. 크죠. 주식은 100만 원어치 사면 10% 떨어져도 맞습니다. 10만 원인데 네. 집은 1억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들을 좀 한 번씩 하냐면 처음에 이제 집값이 이렇게 오르기 직전에 집을 전세를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집을 살 것이냐 고민했을 때 그때 가격 차이도 별로 안 났었는데 아이고. 그때 산 분들 입장에서는요 거의 계산을 해보면 한 2년에 1억씩 오른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때 하나의 선택의 실수로 인해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열심히 1년 내내 일한 거 이상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풍부한 거잖아요. 그쵸. 저분은 그러니까 불로소득으로 실제 그건 아니지만 네. 그렇게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되게 우울증이 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자괴감도 오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그래도 거긴 좀 많이 들어올랐네요. 저는 들어가려다 만 집이 2배 올라가지고. 대부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제 얘기가 돼버렸군요. 어떻게 눈치채셨죠? 네, 이렇게 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꼭 내 돈인데 뺏긴 기분. 딱 그거죠. 네, 그렇죠. 네. 상대적인 박탈감도 네. 느끼고요. 그리고 막 이런 거죠.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출근해서 뭐하나. 집을 사는 사람들은 그냥 그럼요. 가만히만 있었어도 1억씩 번 셈이 되는데. 이게 지난 5년 동안 우리 사회 현상이었거든요. 맞아요. 네. 나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취직해서 열심히 돈 벌었는데 내 친구는 아파트 하나 사가지고 내가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이 되어버리니까 네, 맞아요. 나는 인생 뭐하고 살았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네. 라는 생각에서 이제 무리하게 연끌을 하게 되는데 네. 내려갈 때 되면 또 반대 현상이 또 발생합니다. 반대 현상이 가진 분들은 이제 못 굉장히 주무시는구나. 못 주무시고요. 스트레스 굉장히 크고요. 100% 자기 자본이면 괜찮아. 5억에 사서 뭐 15억에 올랐다가 10억까지 떨어져도 5억이 괜찮죠. 남았잖아요. 네. 괜찮은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들어가신 분들은 5억 아파트가 15억까지 갔는데 12억, 13억 구간에서 많이 들어가셨거든요. 그러면 10%만 떨어져도 손실이 발생합니다. 팔고 그렇죠. 싶어도 손해예요. 근데 100% 자기 자본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출 받고 전세 네. 끼고 하면 자기 자본은 40%? 50%만 50%도 잘 안 되는 안 돈인데 되잖아요. 거기서 집값이 10% 떨어지면 자산은 20% 30%씩 그냥 없어지는 거거든요. 맞네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내 전 재산이 없어지는 거니까요. 그 고통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오를 때 독실 씨나 저처럼 무주택자들이 속상했던 것처럼 또 하반기에는 집을 한 채 갖고 계신 분들, 뭐 여러 채 있으신 분들이야 뭐 각자 분산 알아서 투자를 하는 했으니까 거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한 채를 갖고 계신 분들, 특히 영끌에 사는 경우에는 너무 이제 또 그렇죠. 뭐 승하실 아니 거 우리 같아요. 가족 잘 살자고 집 하나 샀는데 이렇게 또 고통을 받으니까 사실 변동폭이 큰 거는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올라도 서서히 인플레이션 정도 올라야 되고요. 안정이 되더라도 서서히 안정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오를 때 너무 급하게 오르고요. 내릴 때도 너무 급하기 때문에 지금 사회 그럼- 현상이 발생하죠. 네. 그럼 우리 급하게 올랐으니까 그렇죠. 이번에도 급하게 떨어져요? 지금은 거래량만 보면 급하게 거래량이 줄어들었고요. 그렇죠. 가격 하락폭도 사실 좀 급해요. 그러면 속도가 네, 속도가 급해요. 말하자면 이제 미국에서의 어떤 이 금리를 좀 다시 내리고 어느 정도 정상화를 시작하게 되면 다시 좀 빠르게 반등할 가능성을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빠르게 반등이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냐를 이제 바라보는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반등은 할 겁니다. 10억 아파트가 한 8억, 7억까지 떨어지면 또 금리 인상이 멈추고 인하 시그널이 나오고 대출 규제가 좀 풀리면 8억, 9억까지 이제 올라갈 수는 있는데 우리가 대세 상승이라고 한다면 12억, 13억, 15억까지 또 올라가야 되는데 저는 네. 그렇게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좀 더 쉬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간은 우리가 모르죠. 1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는 모르는데 우리가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바닥의 시그널이 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이제 서울이 뭐 규제 지역이 풀린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네. 수도권 지역이 이제 풀린다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도 있어요. 수도권도 풀어준대요. 이제 11월 달에 풀어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궁극적으로 어디가 풀리느냐? 강남. 강남은 제일 마지막에 풀어주거든요. 거기 풀어줄 수 있을까요? 그걸 풀어준다는 얘기는 집값이 얼마나 많이 떨어졌습니까? 그건 그걸 진짜 풀어줄까? 어떻게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정부에서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하겠지만 그래서
강남이 조정 대상 지역에 풀렸다는 얘기는 갈 때까지 갔구나. 진짜 더 이상은 바닥이구나. 부양할 방법이 없으니까. 정부가 내놓을 카드가 별로 없구나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네. 혹시라도 강남이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리면 많이 떨어졌구나 정도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인지를 할 수가 있겠죠. 정부가 인정했으니까요. 네. 두 번째는 우리 IMF 때도 나왔고요. 2013년도에도 나왔었는데 양도세 특례라고 있습니다. 5년간 양도세를 면제를 해줘요. 깎아주는 네, 네. 왜 그걸 깎아줄까요? 빨리 사고 팔으라고. 큰일 났으니까. 야, 제발 집 좀 사라. 이러다가 우리나라 양도세 경제가 특례가? 큰일 나겠다. 집값이 계속 떨어지게 되면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거든요. 세수도 감소하고요. 역전산환 생기고요. 소비 감소에 내수 경제 침체에 오를 때보다 발생하는 문제가 더 심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결국에는 최악의 단계에서는 5년간 특례도 나오게 되고요. 우리가 가격도 봐야 되는데 고점 대비 30에서 50% 정도는 빠지더라고요. 과거 사례를 보면. 그 정도 빠지는지 봐야 되고 마지막으로 그 투매 현상이죠. 패닉 셀링 현상이 발생하느냐. 그 정도 나오면 저는 그걸 바닥으로 시그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바닥이니까 더 떨어지진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 확인한다면 저는 실수요자들이나 자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들어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항상 우리가 진짜 바닥인지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꼭 그렇게 정말 바닥, 정말 고점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 없이 비슷하게. 어느 정도는 그렇죠. 100%는 몰라요. 시간이 지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비슷하게 그 정도 시그널이 온다면 내 집 마련 하셔도 저는 충분하지 않을까 싶고 지금은 일단은 금리 인상은 좀 지켜보자. 지금 이 상황이면 뭐 부동산 경기 확 살아난다는 거는 갑자기 살아난다는 건 불가능. 제가 볼 때는 뭐 불가능에 가까울 것 같고요. 확 살아나면 정부가 또 규제 풀었던 규제를 다시 묶죠. 도로 네. 캐비넷에 이거 아닌가 봐. 네. 야, 다시 꺼내. 넣어, 이렇게.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정권이랑도 크게 상관없죠. 정권하고 어쨌든 이 아무런 부분에 상관이 있어서는, 없습니다. 네. 어느 정권이 오더라도 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집값이 네. 오르면 저는 더 강한 규제를 할 겁니다. 그 그러니까. 빠른 변화에 대해서는 조금씩 연착륙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다. 네. 강남의 거래가 풀어진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집이 없는 저 같은 사람들이나 이제 처음으로 집을 사야 되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거기 거래 풀어줘봤자 내가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어차피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들이 또 사고 그들의 어떻게 보면 자산을 더 늘려주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텐데라는 또 아쉬움도 있기도 해요. 근데 이게 이 시그널을 이렇게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결과적으로 집값이 지금 바닥이라는 신호로 바라볼 것이냐 이게 어떤 그 시각차가 있을 수 네. 있겠구나. 우리가 대책을 바라볼 때는 항상 우리가 그 시그널을 좀 읽어줘야 되거든요. 정부가 그 이 대책을 대책을- 왜 놨을까? 네, 아유, 네. 강남 내가 살 집 아닌데 뭐야? 라고 네. 생각하지 마시고 하면 안 되고, 네. 왜 나왔을까? 강남을 풀어준다는 얘기는 정부가 마지막까지 안 풀어주던 강남 저거 풀어주면 집값 오르는데 저 부자들 저거 건드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던 지역까지 풀어줬다는 얘기는 네.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저는 오히려 지금이 공부하기 좋은 시기 아닐까 싶습니다. 아하. 작년만 하더라도 불안해서 공부하겠어요. 너무 집값 막 빨리 올라가가지고 공부할 시간이 없는데. 네. 그러니까 이럴 때 오히려 내실을 좀 다지고요. 네. 자금도 충분히 모은 그렇죠. 다음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내 집 마련하는 전략. 저는 좀 길게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인생. 네. 지금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막 불안감 가지지 마시고요. 그러면 그럴 때는 뭐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급하게는 하지 초조함, 말고. 불안감이 실패의 원인이거든요. 네.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때가 기다려야 되고요. 우리가 앞으로 남은 시간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10년에 5년 정도만 투자 기간을 잡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5년 정도면 무릎이나 어깨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투기꾼도 아니고요. 그거 뭐 수십 채 사서 뭐 재벌 될 것도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그럴 생각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네. 10년에 5년 정도 내 집 마련 기회를 잡는다면 10년 단위로 5년씩만 투자하면 앞으로 30년, 40년 더 투자할 수 있으니까 우리 가족이 편하고 우리가 열심히 일도 하지만 보조 수단으로서 그렇죠. 안정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데 저는 아무런 문제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그런 수단으로 가야지 부동산 투자를 해가지고 내 인생이 달라지고 뭐 부자 재벌이 되고 저는 그런 관점에서는 접근하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분양 시장이 요즘 굉장히 의문인데요. 네. 뭐 지방에서 미분양이 나오는 건 예측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에서도 미분양이 되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심지어는 일부 신축 아파트는 구축보다도 더 가격이 비싸던데 보통 분양은 주변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나와서 분양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규제를 하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되기 네.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나오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분양 분양이 아파트를- 좋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분양이 비싸야 되는 게 정상이죠. 원래는 아파트니까. 그렇죠. 아파트니까. 네. 근데 이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유리한 건데 최근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집값이 떨어지잖아요. 주변 시세 대비 한 80,
90% 정도였는데 주변 집값이 더 떨어지니까 또 수도권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분양의 메리트가 없어지게 되죠. 네. 이거 뭐야 저렴하지도 않네. 기다렸다가 더 떨어지면 사도 되겠다라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미분양도 늘어나고요. 분양률이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저는 실수요자들은 분양이 역시나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요. 그래도. 근데 이제 옥석을 좀 가려야겠죠.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선당 후금이라고 해서 아 무조건 무조건 당첨되고 나중에 고민하자. 아, 네. 몰라. 그냥 아무거나 당첨되어도 일단 올라. 주세요. 맞아요. 네네 그랬었죠. 집 주세요. 1억이 오르느냐, 2억이 오르느냐의 차이지 무조건 올라였는데 오르니까. 지금은 선곰후당이잖아요. 먼저 고민 좀 해라. 아무거나 안 올라. 네. 고민한 다음에 타당성이 있으면 그때 당첨돼야 돼. 질문. 서울에 분양하는 아파트도 비싸게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지금은 그럴 가능성도 있죠. 더 떨어질 수도 서울조차도요. 있으니까. 서울조차도. 서울은 불패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물론 서울이 중심지 지역이니까요. 늦게 떨어지고요. 좀 덜 떨어지고 오를 때도 먼저 오르는 경향은 네. 있어요. 그래서 똘똘한 한 채는 맞는데 그게 불패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상황도 지켜봐야 되고요. 우리 2010년도, 12년도 좀 서울이 아팠거든요. 네. 어려웠단 말이에요. 많이 떨어졌는데 그때 서울 집값 많이 떨어졌어요. 일반 아파트들도 30% 정도 떨어졌고요. 재건축 아파트들, 개포주공. 예. 지금은 새 아파트가 됐지만 그때는 막 5층짜리 아파트였잖아요. 네. 그때 2년 만에 반토막이 났었거든요. 11억 하던 아파트가 2년 만에 5억 7천까지 떨어졌어요. 저희가 계속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때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저는 한편은 무슨 생각이 들냐면 그런 시대는 앞으로는 안 올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근데 그때 뭔 얘기했냐면요. 2012년도에 저도 이제 제 주변 사람들하고 이야기한 게 아파트 시세 끝난 거 아닐까? 이제 이제 계속 안 오르는 오를 것 건 같아. 끝났다. 이렇게 떨어지는데 어떻게 돼? 아파트 시대 끝났다라고 했는데 안 끝났거든요. 엄청 많이 올랐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그 그렇다면- 이후에 오히려 급격하게 올렸죠. 그렇죠. 반대로 해석하면은 그런 저렴한 시대가 올까?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절대 없다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인생에서. 네. 그러니까 좀 희망을 가지고 차분하게 준비하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하지 않게 그렇게도 네네, 공부하는 마음으로.